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오틀리 그룹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애널리스트와 경영진 간의 질의응답, Q&A 세션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잘 준비된 발표 자료 말고요. 그 날카로운 질문과 또 답변 속에서 오특이의 진짜 속내를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Q&A가 진짜 알짜 정보가 많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번 시간은 오틀리의 미래 성장 동력, 특히 뭐 유럽이랑 북미 전략 차이라던가 수익성 개선 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분석가들이 뭘 궁금해했고 또 경영진은 어떻게 답했는지 그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발표 자료 뒤에 숨겨진 어떤 실제적인 고민들, 또 예상 못한 질문에 대한 그런 대응, 이런 걸 보면 기업의 현재 상황이나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번 오틀리 Q&A가 딱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나왔던 질문이죠. 그 성장 전략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클레이지의 앤드류 라자 분석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북미 시장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특히 2026년 성장 그림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유럽과 북미 좀 다른가요? 네. 그 다니엘 오르도네즈 사장의 답변을 보면요. 두 지역 접근법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우선 유럽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 이걸 계속 밀고 나갈 계획이에요. 새로운 성장 전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게 단순히 뭐 우유 대체품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요즘 Z세대들이 중시하는 거 있잖아요. 맛, 즐거움, 뭐 웰빙, 지속 가능성 이런 거요.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경험을 파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새로운 음료 소비 기회를 공략해서 이익 성장을 이끌겠다. 뭐 이런 거죠. 아, 유럽에서는 그게 벌써 좀 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오틀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키운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르도네즈 사장이 오틀리의 성장이 유럽 전체 귀리 음료 카테고리 성장을 다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심지어 그 전체 식물성 우유 시장의 침투율, 그러니까 이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소비자 비율을 높이는 거, 이게 되게 어려운 지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 개선시키는 신호가 보인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이건 오틀리가 스스로를 이제 음료를 위한 경험 캔버스다. 이렇게 좀 재정의하면서 시장의 판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경험 캔버스라 표현이 재밌네요. 확실히 그냥 귀리우유 회사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럼 북미는요? 유럽처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북미는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대형 고객사가 바뀌고 또 냉동 제품 단종하고 이런 일회성 악재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르도네즈 사장도 이런 요인들이 한 2026년 2분기 그때쯤 해소되면 단계적인 스텝 체인지 진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계적 진전이요? 네. 근데 또 이 악재들을 제외하면 북미에서도 성장세 자체는 있다. 이렇게 강조는 했어요. 특히 코스트코 같은 클럽 채널 확장.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북미에서도 유럽이랑 같은 그 맛과 경험 전략을 쓰고 있는 건가요? 효과는 좀 있나요? 맞습니다. 같은 전략을 북미에서도 하고 있어요. 특히 커피 시장 트렌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요즘 커피가 그냥 뜨거운 거 마시는 거에서 차가운 음료로 또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음료 경험으로 막 확장되고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맛과 풍미 열풍에 올라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60명이 넘는 바리스타 마켓 개발자라는 팀이 현장에서 직접 뛴다고 해요. 와, 바리스타 60명이요? 그 사람들이 주 1,500시간을 카페에서 직접이요? 이건 뭐 거의 현장 영업팀이죠. 연구개발팀인데요. 투자가 대단하네요. 뭘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 팀이 이제 주당 1,500시간 이상을 현지 카페 파트너들하고 직접 같이 일하면서 메뉴 혁신을 돕고 트렌드를 빨리 잡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냥 제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카페 메뉴 자체를 같이 개발하면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오틀리를 맛보게 만드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미국 시장에서 시음, 그러니까 트라이얼을 유도하는 핵심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푸드 서비스 채널에서 반응 좋았던 맛들 있잖아요. 뭐 예전에 팝콘 맛 얘기도 나왔었고 이번엔 말차 맛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걸 소매 제품으로 만들어서 집에서도 즐기게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요. 듣고 보니 전략은 참 흥미로운데 근데 왜 북미에서는 유럽만큼 아직 성과가 확 안 보이는 걸까요?
그 JP 모건의 톰 파머 분석과도 이걸 좀 궁금해했잖아요. 네, 오르도네주 사장도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 복잡하고 특히 소매 유통 구조가 좀 경직돼 있다는 게 큰 장벽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대형마트 진열대 바꾸는 주기가 보통 1년에 한 번 이 정도로 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유럽처럼 막 신제품 테스트하고 빠르게 확정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단계적 진행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건 시기의 문제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아주 강한 확신을 보였어요. 오, 자신감이 있네요. 네, 유럽이랑 미국 소비자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비슷하고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다 뭐 이런 걸 근거로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성장 전략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이면의 수익성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여러 분석가들이 질문을 했는데 특히 JP모건의 파머 분석가가 연간 조정 EBITDA 가이던스, 그러니까 수익성 전망치 있잖아요. 500만 원에서 1,500만 달러. 근데 회사가 이 범위의 하단에 가까울 것 같다고 밝힌 이유가 뭐냐 이걸 물었어요. 이게 4분기 실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네. 이 질문에는 마리조제 다비드 CFO가 답을 했는데요.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는 Q&A에서 직접적으로 막 강조하진 않았지만 중화권 매출 일부가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간 점이 연간 성장률에 영향을 좀 주고요. 네.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비용 쪽이에요. 3분기에 그 공급업체 위약금 정산 같은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4분기에는 없을 예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4분기 총이익률이 3분기보다 한 200에서 30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2에서 3%포인트 정도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더라고요. 오, 꽤 큰 개선인데요. 그럼 비용 절감 노력도 계속하는 거죠. 그 모건 스탠리의 다라모세니안 분석가가 2025년 이후에도 비용 절감이 계속될 거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SG&A,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줄이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 이것도 4분기 실적에 긍정적일 거고요. 그래서 결국 매출 이연된 거, 4분기 이익률 개선되는 거, 또 SG&A 절감 효과 이걸 다 합쳐보면 연간 조정 EBITDA가 가이던스 범위 내에서는 좀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니안 분석가 질문에 대해서는 CEO 장 크리스토프 플라틴이 답을 했는데요. 비용 절감은 이제 뭐랄까 영구적인 일상적 사고방식이 됐다고 아주 강조를 했어요. 일상적 사고방식이요? 네, 2020년에도 공급망이랑 SG&A 양쪽에서 효율성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죠. 다만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아직 예산 짜는 중이라 밝히긴 어렵다고 덧붙였고요. 비용 절감이 일상이 됐다는 건 참 긍정적이네요. 그런데 그 미즈호 증권의 존 바움가트너 분석가는 북미 지역 수익성이 여전히 그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적했어요. 마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나요? 장기적으로 유럽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오르도네즈 사장은 현재 북미 마진이 좀 압박받는 주된 이유로 판매량 감소를 꼽았습니다. 이게 공장 가동률, 그러니까 업소옵션에 영향을 붙인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장은 계속 돌려야 되는데 생산량이 줄면 공장 운영비 같은 고정비 부담이 제품 하나당 더 커져서 마진이 나빠진다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 여기에 일부 위약금 발생도 좀 부담이고요.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아진다고 보는 건가요? 문제는 없다. 장기적인 마진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관건은 매출 회복인 거죠. 미국 시장이 결국에는 성장을 주도할 거라는 기대는 버리지 않았어요. 역시 매출 회복이 핵심이군요. 바움가트너 분석가가 유럽 경쟁 환경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귀리 우유 말고 다른 식물성 우유들, 콩이나 아몬드 우유 같은 것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오틀리의 경쟁 우위가 계속 될지, 또 가격 경쟁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걸 물었더라고요. 오르도네즈 사장은 일단 유럽 식물성 우유 시장이 아직 성장 초기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침투율이 한 30% 수준이니까 나머지 70%는 더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틀리 전략은 단순히 기존 유제품 소비자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맛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소비자를 이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경험 캔버스 전략이죠. 아, 그러니까 가격 경쟁보다는 가치로 승부하겠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틀리의 성장이 귀리우유 카테고리 전체를 키우고 이게 또 식물성 우유 시장 전체 성장을 이끄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곡물 기반 음료들도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는 작다고 봤고요. 가격 면에서도 유럽에서는 프리미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저가 제품이나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PB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고 현재의 가치 제한으로도 충분히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 특히 현금 흐름에 대한 질문을 좀 보죠. 노르디아 마켓의 사무엘 분석가가 지적한 건데요. 현금 전환 주기, 그러니까 매출이 실제 현금으로 돌아오는 속도는 개선됐는데 왜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는 전 분기 대비해서 나아지지 않았냐, 앞으로는 어떨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네. 이 질문도 다비드 CFO가 답변했는데요. 일단 현금 관리가 회사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현금 전환 주기 개선, 이게 IPO 이후 최고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잉여 현금 흐름이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은 점도 어떻게 보면 인정한 셈이죠. 그럼 앞으로 현금 흐름은 어떻게 개선될 거라고 설명을 했나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개선될 거라고 봤습니다. 첫째는 뭐 당연히 손익, P&L 개선, 즉 돈을 더 버는 거고요. 둘째는 운전자본 관리 프로세스 효율화입니다. 뭐 재고나 외상 매출금 관리를 더 잘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개선 여지가 좀 있다고 언급했어요. 네. 그리고 셋째는 엄격한 자본 지출, 캐펙스 관리, 그러니까 설비 투자 같은 걸 좀 신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전반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고 사업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자금도 충분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뭐 구체적인 시점이나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개선은 시간 문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감을 보였어요. 네, 오늘 오틀리 3분기 실적 발표 Q&A 세션을 통해서 분석가들의 주요 관심사랑 경영진의 답변을 쭉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경험 중심 전략, 그리고 이걸 북미 시장에 적용하려는 좀 단계적인 노력, 또 지속적인 비용 통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 의지, 그리고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였네요. 네, 그렇죠. 확실히 그냥 발표된 실적 숫자만 보는 것보다 이런 Q&A 내용을 뜯어보면 경영진이 진짜 뭘 고민하고 있고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이 청취자분들께도 좀 의미 있는 통찰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틀리는 지금 제2세대 트렌드를 활용해서 우유 대체제에서 경험 캔버스로 뭔가 인식을 바꾸려는 야심찬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은데 진짜 시험 때는 역시 북미 시장일 겁니다. 그렇죠. 과연 이 맛과 경험 중심 전략이 그 복잡하고 좀 경직된 미국 소매 시장의 벽을 넘어서 의미 있는 반등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거시경제 상황이나 워낙 뿌리 깊은 유제품 소비 습관이라는 장벽이 생각보다 더 높을까요? 앞으로 발표될 오틀리의 실적, 특히 미국 소매 채널에서의 성과나 카테고리 침투율 변화 같은 데이터를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틀리의 미래가 어쩌면 이 전략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